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에다가 경기 하강인 거잖아요. 스태그면 제일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러시아에서 토요일 날 이슈가 생긴 거죠. 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럽인 거잖아요. 유럽 전체는 정말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S&P는 조금 빠졌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 빠지는 게 계속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 레벨에 있어서는 이제 아랫단에 있다. 더 이상 많이 빠지긴 어렵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물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은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연말은 조금 이제 해지하는 수요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40% 먹었으니까. 네. 밑에가 빅스 여러 가지 것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빅스 선물, 그다음에 볼큐, 나스닥의 빅스죠. 그리고 원데이 빅스. 박스 땅 전체가 내려와 있어요. 추세를 그냥 여기서 거슬러서 완전히 폭락을 하긴 어렵다. 폭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빠지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 고점에 사면은 기분이 좀 나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빠지면 사야 되는 레벨인데 어디쯤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을 자세히 봐야 된다. 네. 그럼 이분께 또 한 주간의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죠.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데이터 1.5% 네. 빠졌네요. 네. 네.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또 이제 일단 매매 동향부터 네. 보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것들 미리 한번 보면은 네. VOO, VTI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이가 뭔지 네.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아웃퍼폼한 건 역시 QQQ가 제일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온 거가 VTI라는 게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다 뱅가드에서 나오는 ETF예요. 네. 예, 예. 똑같이 VO는 S&P 500 네. ETF, 그다음에 VTI는 중소형주가 들어있는 미국 주식.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전체 사는 거. 네. 그 T가 토탈이란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미국 전체. 그다음에 S&P는 그래도 대형주 500개. 아. 그다음에 VT는 전 세계 토탈이에요. 아. VT를 사면 전 세계 주식을 다 사요. 예. 그래서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근데 이거 세 개가 결국 성과를 보면 VO가 14% 정도 올랐고 VTI가 12%, 12.9% 정도 올랐고 VT는 한 9.9%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쭉 차트를 그려드린 게 QQQ 결국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서 제일 많이 올랐고 37% 그리고 나머지 S&P랑 연동돼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라면 큰 차이지만 1, 2%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 그리고 역시 전 세계 주식 전부 다 합친 VT는 그래도 언더퍼폼하고 있다. 10%가 아직 못 오른 거거든요. 연간으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VTI가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1,600만 불 정도를 샀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PB나 이런 데서 기관들한테 그러니까 PB 고객들, 고자액 자산가들한테 팔아서 들어오는 거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매매 동향이 생각보다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새로운 주식들 네. 이런 거 나올 때 지금 하이넷월스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VTI 같은 걸 샀는데 이거 보니까 합쳐진 걸 샀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건 다 시총, 그러니까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식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VOO 같은 경우는 S&P 500에 맞춰서 시총에 맞춰서 산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VTI는 그 시총 플러스 모든 주식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번 S&P 된 것들, 스파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VO나 이런 것들이 됐는데 VTI가 들어왔다는 게 약간 이제 중소형주 섞인 러셀을 사기는 좀 그러니까 중소형주까지 다 섞인 거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센티먼트가 약간 있는 건가요? 미국만 너무 잘 나가고 또 뭐 빅테크 7개만 잘 나가니까 나머지 다른 데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씩 해도 조금이라도 분산을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렇네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테크주들은 다 팔고 있잖아요. 네. 쭉 저희가 봤지만 한 네. 2주째 테크주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그걸 팔고 나서 뭘 사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데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추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VCIT라는 게 또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미국 5년에서 10년 회사채예요. 그래서 회사채 ETF도 사기 시작을 했어요. 1,300만 불 매수만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 다 하이넷월스들이 사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별한 거는 없고 계속 그 주간 매매 동향을 보면은 테슬라 1,300, 네, 1억 네. 3,200만 불 팔았고요. 그 엔비디아 5,500만 불 팔았고요. 네.
그다음에 TQQQ 6,300만 불 팔았고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이거 TMF를 팔기 시작했어요. 네. 약간의 익절인 것 같아요. 저점에서 산 분들은 좀 그래도 많이 먹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TMF 가지고도 금리가 네. 많이 이제 조금은 위에서 한 것들은 내려와서 네. 좀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엑시스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TMF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변동성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좀 엑시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는 매도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간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기술주들, 반도체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해서 엑시스를 나오고 하고 있네요. 지금처럼 이제 네. 약간 전 세계 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일 걸로 조금 옮기고 계시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번 주에 딱 조정이 오니까 드릴 네. 말씀이 없습니다. 되게 잘한다니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딱 되게 맞고 잘하고 예, 있습니다. 딱, 네. 그야말로 딱 맞췄습니다. 딱 되게 맞췄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결국 지난주 중에서 특히 토요일 날 저 러시아 그 구테타는 정말 너무 어이없이 그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걸로 만들었다가 아침에 오면서 저녁 때 고쳐가지고 바로 해소라고 제가 고쳤는데요. 근데 해소가 진짜 된 거냐 그러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던져지는 것 같아요. 네. 나비 효과라고 이제 저런 게 한번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네. 이렇게. 네, 그 네. 푸틴이 세다고 얘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장에는 나쁜 영향이겠죠? 나쁜지 좋은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대부분의 포커스된 건 유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유가를 살까 팔까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그리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이번에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면은 그냥 일단은 그냥 기존에 있는 흐름대로 그대로 네, 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게 터지고 나면은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 구테타가 안 일어나 버리면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호재 악재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그냥 불확실성이라는 것만 변동성을 키운다. 네. 라는 거 말고는 위아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재 같지는 않아요. 네, 호재 같진 네, 않아요. 네, 예. 네. 일단은 근데 끝나고 나면 호재로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네. 끝나고 푸틴이 내려가면서 자본주의화 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피 시나리오를 그리면 네. 바뀔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차트 쭉 보시면은 S&P가 이제 1.3% 그리고 러셀이 2.8%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 1.3%, 다우존스 1.67% 이렇게 빠졌지만 월간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3%대 수익이 현재도 나고 있는 여전히. 상태예요. 네. 여전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이 시간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요일 날 이제 파월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에서 2%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인플레와 싸울 거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발언을 한 게 가상자산이에요. 가상자산이 맞아요.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가상자산이 푸악 올라가고 비트코인. 네. 그다음에 또 블랙락에서 ETF 신청한다고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코인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쪽에서 왜 뉴스들이 저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는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생각보다 마이너스 생각했는데 플러스로 나오고 플러스 0.2%로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도 잘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목요일 날을 이제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네. 그랬는데 금요일 날 PMI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밑으로 확 빠져버렸죠. 유럽 쪽이 뭐 30 몇 개월 만에 최저죠. 최저치. 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단어가 이제 그래도 좀 사라졌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에다가 경기 하강인 거잖아요. 스태그면 제일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이제 빠질 때 이슈가 되고 나왔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좀 사라졌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다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의 반대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골디락스 반대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토요일 날
이슈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럽인 거잖아요.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네, 네. 그러면 유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바뀌면 유럽 전체는 정말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상황이 스태그를 만드는 상황에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러시아가 네. 어떤 식으로 여기서 전환하는 건지 푸틴도 일단은 가오가 상했기 때문에 네, 상했습니다. 많이 상해서 그런 전문가적인 표현을 쓰시다니. 예, 너무 상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체면이 생각이 많이 좀 아니다. 체면이 이렇게 많이 정정. 말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쪽에서 보시면 금하고 밑달러가 같이 강세가 됐어요. 네. 그렇네요. 원래는 금 올라가면 달러 올라가면 금 내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과거에 그런 거죠. 원래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예. 근데 갑자기 3번 보시면 이게 금요일인데 갑자기 둘 다 똑같이 올랐죠. 네. 그리고 금리가 확 내리고 이게 PMI 발표되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것 때문에 스태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스태그가 왜 단어가 나왔냐면 이렇게 움직인 걸 보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해석을 하려면 스태그플레이션이어야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인플레가 있으니까 금을 사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거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 달러를 사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점프를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환이랑 금리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화요일 날 이제 중국에서 대출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이라 그래서 좋아할 듯 했는데 오히려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너무 이제 기대가 컸던 거죠. 0.1 말고 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장은. 0.2까지 예상했나요? 네, 예상을 했는데 1밖에 안 하니까 네. 이거 왜 이러지? 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감소가 돼서 중국 경기 못 살아나는 거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머디티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호주 달러는 또 약세로 전환돼 버리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호주 달러인데 밑으로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웬 중국에서 뭐 발표하는데 호주 달러 움직이고 그다음에 커머디티들 빠지고 줄줄줄. 그래서 이 포인트들로 전체 그림으로 보면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목요일 날 또 의회 영국 노르웨이 50bp 인상하고 스위스 25bp 인상을 했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 저런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PMI 나쁘게 나오면 인플레가 있는데 PMI 나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스태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되면서 금요일 날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구매자 PMI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너무 이제 나쁘게 나온 부분 이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막 늘어나면 그러면 뭐 주식에 나쁜 뉴스기도 한데 그래도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로 달러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예. 금리 차 때문에 유로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금리 차는 당연히 강세 요인인데 경기가 나빠지면 예. 약세 요인이잖아요. 예. 섞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로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겠죠. 위아래로. 네. 어느 쪽이 더 강한 건지 네. 캐리로 먹을 건지 아니면은 그걸 사서 다른 데 투자해서 벌 건지 그래서 애매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근데 경기 침체가 저런 식으로 일어나면 네. 결국은 뭐 그냥 또 골디락스가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의 현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은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리는 거 꼭지가 보이는 곳은 미국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랑 아시아 쪽은 일본이랑 쪽은 아직도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유럽은 금리 막 올리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은 그 중간쯤 껴가지고 금리는 우리는 상단은 대충 어디쯤이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주가는 끌어올리고 경기도 좋다 그러고 고용도 계속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미국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이거 미국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이런 느낌. 전쟁이 나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 경기가 나빠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 AI를 생각해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보면은 결국 또 미국으로 가야 되는 골디락스는 그 전체 중에서는 미국밖에 안 보이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는 사실 5월 달에 1.1 정도 있다가 1.06까지 빠졌다 6월 달에 다 회복했는데 다시 또 가고 압력이 있는 좀 거죠. 생긴 거네요. 생긴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체 우려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1이 넘어갔어요, 다시. 네. 1이 넘게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 1이 넘어간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과연 1 넘어간 게 진짜 침체를 완전히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얘기했듯이 약간 수급 문제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메타랑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나마 플러스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코멘트 없고 익절, 프로핏 테이킹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들이 뻘겋게 이렇게 다 쫙 깔렸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빠진 듯하게 느껴졌지만 일주일로 보면은 0.9%밖에 안 빠졌어요. 네. 예, 주 말로 갔을 때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진 느낌이었는데 네. 주간으로 봤더니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존이나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들을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빅테크가 저번 주에 빠졌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러셀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러셀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러셀이 많이 빠지는 거는 어쨌든 경기 침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들은 앞에서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어쨌든 글로벌 PMI 금요일날 나쁘게 나온 거 이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주도 금요일날 이제 PCE 물가 지표 나오는 거 네. 이게 페드가 계속 이것만 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제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목요일날 이제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5시 반이니까 이게 수요일 날 밤인 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수요일 날 밤이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결과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미국 금융권 리스크 부분이 좀 이제 좀 깔아앉아 있지만 네.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됐든 뭐 BTFP가 됐든 뭐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은행들이 다 건전해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는 없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면 모르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단어들 나오고 뭐 이러면은 머리 아파질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이상하게 나오면 또 헷갈리는 대목이긴 하네요. 예, 예, 저거 되면 좀 나쁘게 나오면 이자율은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내리겠죠. 예, 그러면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계속 박스권일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 몇 주 전서부터는 네. 올라간 상승 예. 추세인 것 같다 그랬다가 예. 갑자기 제가 예. 박스권이라고 예. 말씀드린 게 올라가도 애매하고 내려가도 애매하고 잘 네. 해석하기 나름인 상황인 네.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센티먼트에 따라서 사는 사람 많이 들어오면 오르고 항상 그렇지만 더 그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그렇네요. 팔로우를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요일 날 나이키 나오는 부분들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이키는 중국 매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잠깐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요 차트는 제가 내일 더 좀 디테일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BTFP 한 거랑 그 다음에 영래포 부분들 잔액들이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였는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단기 금리차 딱 100bp네요. 네. 네. 이제 뭐 되게 쉽네. 2년짜리 4.75면 10년짜리는 3.75. 네. 이게 딱 생각하면 되는.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네. 이건 이제 지난주였던 건데 지난주랑 이번 주거든요. 지지난주랑 지난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시면은 16일날, 23일날 차트로 보시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맨 아래만 바뀌었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네요. 맨 아래만 바뀌었어요. 이게 언젠가면 11월 달, 내년 11월 달이에요. 네. 내년 11월 달이 바뀌었는데 웃긴 거는 9월하고 11월로 갈 때 50bp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갑자기 내년 11월은 50bp가 빠져야 되지? 내년 11월이요? 2024년 11월. 예. 네. 거기서 그러니까 9월 달하고 11월로 넘어오면서 50bp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지난주는 5.75가 끝이었어요. 맨 끝선이. 네. 그죠? 근데 이번 주는 지난주는 6이 잠깐 끝이에요. 하나 더. 한 칸이 더 네. 생겼어요. 한 칸이 더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베팅을 6%도 베팅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7월, 9월은 아니죠. 없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11월, 12월, 1월은 이제 6%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25, 25, 25 무서운 이렇게 될 것도 누군가는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저도 그냥 한 25bp 인상 안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그냥 인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일 예. 것 같아요. 이거
워낙 말을 많이 했으니까 예, 이제 여기서 안 하는 것도 또 이제 또 신뢰 문제가 생기니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는 이렇게 4개를 다 깔았는데 7, 9, 11, 12 이거 다 깔았는데 여기서 안 하는 거는 조금. 근데 물론 이제 뭐 데이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하게 나오지 않는 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없게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금융권에서 다시 위기가 그렇죠. 생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무조건 하는 것 같죠. 하는 거죠, 그냥. 네. 예, 근데 이제 한 번만 할지 두 번 할지가 이제 그렇죠. 물음표인 거죠. 지금 시장은 한 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임팩트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더 인플레이션이 있게 나오면은 두 번으로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이제 확률표에서 5.5, 5.75 부분이 점점 더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네요.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진짜 징그럽게 안 빠지네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내년 11월은 뭐냐? 이거 왜 50bp냐? 제가 뭐 계산 잘못한 거 저게 아닙니까? 뭐예요? 베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빠진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저희 유럽 침체 부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침체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네요. 끝부분은 내년은. 그렇네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50bp 뺀다는 얘기는 문제가 완전히 발생해야 50b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 이렇게 내릴 거라고요. 또 내릴 때는 또 진짜로 문제 생기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내릴 때 이게 호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식시장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호재 금리가 천천히 25 빠지는 건 호재일 수 있는데 50 빠지는 상황은 이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가 빠지고 다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 그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좀 이제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정리가 되면 얘가 이제 다시 4로 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네.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옵션 쪽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 그린데 이번에는 그냥 아래로만 풋옵션을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는데 S&P에서 그러니까 4,300이 미결제 약정이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 만기거든요. 이번 주말 만기. 근데 이번 주말은 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아니라 EOM 옵션이더라고요. End of month. 네. 월말 옵션. 그럼 한꺼번에 두 개 합니까? 아니라 그 위클리가 없더라고요. 위클리가 할 필요가 없고 없는 할 필요가 거지. 없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상장돼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EOM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변동성 위클리로 했을 때는 10%의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이 안 움직인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스태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 근데 굉장히 풋옵션, 콜옵션 전부 다 급증을 했어요.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베팅을 계속하고 베팅의 양이 굉장히 커진 거죠. 연말 베팅. 왜냐하면 이게 월말 베팅. 근데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어나면 네. 저기 그 볼러틸리티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커질 거를 예상한 거죠. 예, 커질 거를. 네. 왜냐하면 커진다라는 게 거기다 이제 월말이잖아요. 월말이면은 또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이제 제 말씀은 그저 빅스 10이라는 것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빅스 10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위클리잖아요. 예. 네. 빅스에 들어가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빅스는 원먼스잖아요. 네. 한 달이기 때문에 아. 이 변동성도 빅스로 안 들어와요. 빅스로 네. 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 9월물하고 9월물 말고 이제 먼슬리 한 달짜리 뒤에 거, 네. 한 달 뒤에 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일주일짜리 별로 안 들어온다? 일주일짜리는 네. 웨이트가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빅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면 낮다고 말씀을 네. 드린 게 낮으니까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네. 그 프리미엄 정도 내고 살만하다는 거죠. 네. 거기다 월말이니까. 네. 그래서 베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느 행사 가격들을 많이 샀나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4,300을 많이 샀다. 지금 쭉 올라가 있잖아요. 위로. 네. 쭉 올라가 있는 게 4,300을 많이 샀다. 그게 한 2만 계약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2만 계약이면은 거의 한 4빌리언 정도 돼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지금보다 한 1% 빠지는 거네요. 네, 1%에 가까운 거죠. 예, 예. 굉장히 가까운 레벨의 걸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왜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렇게 된 그림 제가 매번 가져왔다가 많이 썼던 그림인데 네. 그 그림을 빼고 이렇게 올렸나면 미결제 약정이 콜하고 풋하고가 4,350은 둘이 다 많아요. 4,300도 많고 4,350도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선물로 바꾼 포지션을 바꿨다고 치면은 제일 포지션이 리스크가 변동이 커졌을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들은 4,300에 많이 모여 있을 것 같고, 그러면 4,000 지금 389인데 89만 이상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 싸니까 나름 가까운 것들을 사고 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폭락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보통은 많이 폭락할 것 같으면 싼 옵션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00이 아니라 뭐 4,200, 뭐 4,250 이런 걸 많이 샀을 텐데 4,300이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의외로 그냥 폭락을 베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입니다. 폭락은 별로 없네요. 네, 폭락이 오히려 없어요. 뒷단보다는 그냥 진짜로 방향성으로 조정 거치면 수익이 나는 수준으로 샀다. 이렇게 저 보시면 될 것 논리라면 같습니다. 조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조정으로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것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빠지면 사겠다. 네, 빠지면 사겠다가 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이한 게 네. 이번 주 말 만기에 14,950 행사 가격에 지금 15,200이거든요. 네. 근데 14,950에 행사 가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미결책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네. 않지만 혼자서 이렇게 뻘떡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콜옵션이 많아요. 아래쪽인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샀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콜옵션을 사서 수익이 나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확실하게 마켓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냥 콜옵션 6월 말 거 콜옵션 사야지. 그러고서 옛날에 샀던 사람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옵션을 사고 있는데 그게 레벨이 더 낮아갖고 만기가 되면 그 차이를 다 그냥 먹는 생으로 거니까 생으로 받는 거니까 프리미엄보다 이미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원래는 이걸 걷어서 이 수익 리얼라이즈를 했을 텐데 수익창 그러니까 익절을 했을 텐데 익절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거는 아직도 올라가는 것도 계속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리시하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 S&P 대비해서는 예. 아직도 불리시하다. 그렇네요.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았겠죠. 콜옵션을.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구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S&P는 조금 빠졌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 빠지는 게 계속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 레벨에 있어서는 이제 아랫단에 있다. 더 이상 많이 빠지긴 어렵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물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12월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나스닥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은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밑에를 좀 막아볼까라고 하는 세력들이 연말은 조금 이제 해지하는 수요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40% 먹었으니까. 네, 40% 먹었으니까 네. 조금 혹시 빠지더라도 난 30%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 네, 이런 밑에를 생각. 조금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옵션으로 먹은 거에서 프리미엄 주고 사면 되니까. 그렇죠. 40% 먹었다가 빵 되면 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니까. 예, 항상 고점이 저희의 원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은 안 했지만 내 돈 갖고. 네, 그런 거죠. 네, 항상 기억 속에는 고점만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깨져 있어요. 이거 그죠? 두 분 다 굉장히 뭔가 예전에 어떤 추억이 경험에서 나오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테크니컬 쪽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이게 화수목금이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기 이제 그 뭐 피보나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점 찍고 조금 조정 받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조정을 받았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15일 선이에요. 15일 이동 평균선. 그래서 이게 뚫고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5일 선이 무너지면 보통은 이제 저런 이동 평균선들이 지지선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지지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밑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사기는 싫다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고, 조정하면은 사야지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혹시 빠진다면 4,000 S&P가 한 4,300 가면 거기서 아주 굉장한 많은 이제 예, 공방이 좀 있겠죠. 있겠네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나스닥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 차트로는 한 14,000 한 300, 400 나스닥 14,400 100으로? 나스닥 100 기준으로 예, 예, 네. 예. 그 레벨쯤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자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바이온 딥이 더 맞다, 빠지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쭉 차트 보시면은 밑에가 빅스 여러 가지 것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빅스 선물, 그다음에 볼큐, 나스닥의 빅스죠. 그리고 원데이 빅스 보시면은 굉장히 이 전체 레벨 박스단들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박스단 전체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박스단 전체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추세를 그냥 여기서 거슬러서 완전히 폭락을 하긴 어렵다라고
라고 뭐 폭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빠지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 고점에 사면은 기분이 좀 나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빠지면 사야 되는 레벨인데 어디쯤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피보나치 그 조정 되돌림으로 봤을 때로 했을 네. 때 15,273을 찍고 지금 빠진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동평균하고 너무 머니까 과매수 구간이고 여기 MACD라는 것도 테크니컬리 많이 보면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올라간 추세가 되니까 지금 레벨상으로는 여기 녹색선 그래서 14,000 뭐 한 300, 400 사이 정도쯤에서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포지션이 아예 없었다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다 주식을 털었었으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 끝까지 안 버티고 있어도 지금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면은 고점에 사는 건 싫으니까 좀 조정 받았을 때 한 그 정도 레벨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네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7월로. 그럼 이제 또 실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기술주 실적에 그냥 목숨 걸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곧 전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주 네. 매일매일 종목 하나당 하나당 그냥 뭐 하나씩. 그냥 위아래로.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면 네. 결국은 빅테크가 지수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웨이트가 많으니까 네.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서 결국 나스닥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러시아 사태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좀 난리가 났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사나야 그 레벨에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주식 거의 다 별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점에 못 사겠으니까 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비중으로 어느 정도는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그냥 한 50%는 주식 가지고 있어야지 올라가서 잘못해서 사면 이제 고점에서 물린다. ETF가 좀 늘어났대요 보니까 미국에서. 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예. ETF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전체적인 펀드. 네, 펀드 사이즈가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전체 AUM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다 ETF가 이제는 예전처럼 완전 패시브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네.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는 ETF가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형으로 나오는 것들도 막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보셔야 될 것 서서히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내일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내일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금리차 역전이 네.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침체로 완전하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또 그 내용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